안녕하십니까. 에듀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실전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7회차가 되겠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돌의 높이가 20m이고 영도시 1atm에서 배기가스의 비중량이 1.2kg/노말 세제곱미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노말이라는 게 STP, 그래서 표준 상태죠. 영도시 1기압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2이고 배기가스 온도가 220도씨, 외기 비중량이 1.1kg/노말 세제곱미터인 경우에 이론 통풍력은 약 몇 미리 아쿠아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11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론 통풍력 계산 공식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요. 문제에서 비중량만 줬을 때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고, 그리고 온도만 줬을 때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었고요. 이번 문제와 같이 비중량과 온도를 함께 줬을 때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와 같이 비중량과 온도를 함께 줬을 때는 이러한 공식으로 풀었죠. 자, Z는, 자, 요게 이론 통풍력 273H에 TA분의 RA. 자, 그래서 여기서 A라는 게 에어, 공기에 관한 거죠. 그래서 공기의 절대온도, 공기의 비중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빼기 TG분의 RG 요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G라는 게 가스죠. 배기가스. 그래서 배기가스의 절대온도, 배기가스의 비중량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을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공식만 알고 계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73 곱하기 H가 높이였습니다. 높이가 20m이고, 자, 갈로 하시고, 마찬가지 여기도 곱하기 해주셔도 되고 뭐 안 해주셔도 알아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공기의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현재 공기의 온도는 0도씨 1atm이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273 더하기 0이 되는 겁니다. 분의 공기의 비중량이 1.1이라고 줬네요. 자, 1.1. 그 다음 빼기 배기가스 온도가 220도씨니까 273 더하기 220 분의 배기가스의 비중량이 1.2네요. 1.2. 자, 요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로 계산기만 잘 두드려 보신다면 아마 답이 8.709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공식으로 문제 풀었을 때 그 단위는 미리 아쿠아가 나오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8.7이 되니까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프링식 안전밸브 중 동일 분출 면적에서 분출량이 큰 순서로 된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안전밸브 분출 용량 계산 공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마 전량식 구하는 그 문제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설명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요거 공식을 다 외워주시면 좋기는 해요. 근데 공식이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접근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요 앞에 순서는 그냥 좀 외워주세요. 저양정식, 고양정식, 그 다음에 전이 붙습니다. 전양정식. 그래서 저양정, 고양정 순이잖아요. 저고, 그 다음에 전이 붙어요. 근데 전이 붙는데 세 번째는 전양정식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양식이다. 요렇게 이제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야, 요렇게 이제 앞에 순서를 외웠다라고 치면은 나머지 공식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 자, E는 1.03P 더하기 1의 AC, 요거 다 똑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분자와 뒤쪽에 있는 AC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비교해보세요. E는 1.03P 더하기 1의 AC, E는 1.03P 더하기 1의 AC. 똑같죠? E는 1.03P 더하기 1의 AC.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보고 외우지 마시고요. 한번 써보시면 무조건 쉽게 외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자, 첫 번째 저양정식 같은 경우에는 E는 1.03P 더하기 1에, 자, AC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E에 1.03P 더하기 1에 AC. 자, 세 번째 E는 1.03P 더하기 1에 AC.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E는 1.03P 더하기 1에 AC. 자, 어때요? 쉽죠? 그럼 나머지 밑에 것만 외우시면 돼. 밑에 것만. 22, 15, 2.5. 22, 15, 2.5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22, 그 다음에 15,
2.5. 자,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딱 외워버리면 어때요? 제가 앞에 거는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어요. 저고, 그 다음에 전전인데, 저고 전전인데, 전전이 어때요? 전량정식, 전량식 순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제가 방금 판사한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이렇게 필기를 해보시면 쉽게 외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분모의 숫자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22, 15, 2.5 이렇게만 딱 외워주시면 요 공식 전부를 외우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암기를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식 안전밸브 중 동일 분출 면적에서 분출량이 큰 순서대로 된 것을 찾아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게 어때요? 요게 면적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조건이 현재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상수인데 요 상수 역시도 그냥 똑같은 조건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 분자에 있는 값과 뒤쪽에 있는 값은 모두 똑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 밑에 분모 쪽에 있는 숫자에 의해서 이 분출량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왜? 이 분출 용량이라는 게 E인데 요 E라는 것은 분모와 어때요? 서로 반비례 관계죠. 그죠? 이렇게 분수를 썼을 때 분자 간에는 비례 관계인데 곱하는 개념이니까 분모 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 관계입니다. 나눠버리기 때문에. 자, 그 말인즉슨 이 분출 용량과 이 분모에 있는 값은 서로 반비례이기 때문에 요 분모에 있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분출 용량은 크겠구나 라는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인즉슨 분출 용량이 가장 큰 거는 이 분모에 있는 값이 가장 적은 전량식이 되고요. 자, 순서로 치면 얘가 첫 번째, 그 다음 순서 두 번째, 그 다음 점점 커지죠. 세 번째, 네 번째 순입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정리를 해버리시면 돼요. 자, 요걸 잠시 지우고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면 자, 순서 큰 순서입니다. 뭐가? 분출 용량이. 자, 그러니까 전량식, 그 다음 전양정식, 그 다음에 고저겠네요. 고양정식, 저양정식. 자, 여러분들 이제 개념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공식만 이렇게 한 번 정도 외워주시면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응용해서 푸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요 순서대로 전량식, 전양정식, 고양정식, 저양정식 순서대로 어때요? 분출량이 크더라.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보일러 마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요 3번 문제는 교재 9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해설을 보셔도 됩니다. 해설이랑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1보일러 마력, 다르게는 뭐 1보일러, BHP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요 1보일러 마력은 표준 대기압 하에서 100도씨 포화수, 물입니다. 100도씨 포화수 15.65kg을 1시간에 100도씨 포화 증기로, 물을 증기로 바꾸는 거죠. 포화 증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서 열량은 8435kcal/h가 되고 이때 상당하는 증발량은 조건을 15.65로 줬기 때문에 당연히 15.65kg/h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1bhp라는 것은 열량으로 따지게 되면은 8435kcal/h가 되는 것이고요. 상당 증발량으로 따지면은 15.65kg/h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3번 문제 이러한 1보일러 마력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2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시간에 100도씨의 물, 요게 포화수죠. 15.65kg을 같은 온도의 증기, 포화 증기죠. 증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자, 이때 열량이 8435kcal/h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연소 제어의 조작량과 제어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풀어봤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뒀으니까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보일러 자동 제어라고 해서 ABC라고 합니다. 오토 보일러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종류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증기 온도 제어, 그래서 줄여서는 스팀 템퍼레이처 컨트롤 STC, 그 다음에 급수 제어 피드 워터 컨트롤이라고 해서 FWC, 그 다음에 자동 연소 제어라고 해서 ACC 오토 컨버전 컨트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요것들을 이제 자동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어량과 조작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하나하나 뜯어본다면 이 증기 온도 제어 같은 경우는 제어량이 증기의 온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증기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열량이라는 거를 조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노통 보일러가 있을 때 그냥 단순 노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전열량을 조절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노통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노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열량을 늘리려고 한다면 이 전열 면적을 늘려줘야 되는데 이미 설치된 보일러의 노통에서 뭐 노통의 면적을 늘리려면 노통을 증가시키는 수밖에 없죠. 늘린다거나. 근데 그거는 이미 설치된 보일러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노통 보일러에서는 이런 제어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예로 들기 좋은 건 노통 보일러 말고 노통 연관 보일러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노통 연관 보일러는 이쪽 뒤쪽에 연도와 연돌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연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소가 이루어졌을 때 연소가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것도 있죠. 연관 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피크 부하 시에는 당연히 노통과 연관의 연소가스가 계속해서 순환되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부하가 좀 낮아졌을 때 이거 연료율이 좀 떨어지네. 부하에 비해서 계속 돌리니까 연료 소비량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증기 온도를 좀 낮추고 싶은 거예요. 낮추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열량을 좀 줄여주면 되겠죠. 전열 면적을 줄인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때 요 뒤쪽에 어떠한 장치를 딱 설치해가지고 요 일종의 밸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장치가 열렸다 닫혔다 문이죠. 연관 쪽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런 식으로 전열량을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가 감소했을 때는 연관 쪽으로 가는 가스를 닫아서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부하가 올라가면 증기온도 높여줘야 되니까 전열량 늘려야죠. 그래서 그때는 이 장치를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노통만 사용하는 거고 어떨 때는 노통과 연관 모두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열량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작을 해서 증기온도를 제어할 수가 있다. 자, 요런 거를 증기온도 제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쉬워요. 급수 제어, 피드 워터 컨트롤이라 하는데 보일러의 수위를 제어할 겁니다. 그럼 뭐를 증가시키면 돼요? 뭐를 증가시키거나 낮추면 돼요? 당연히 급수량. 그래서 조작량이 급수량이 되는 거고 그냥 말 그대로 펌프를 많이 돌리든지 적게 돌리든지 이렇게 해서 보일러의 수위를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자동 연소 제어라고 해서 ACC, 오토 컨버전 컨트롤. 자, 요거는 두 가지를 제어하게 되는데 자, 증기 압력과 논의 압력을 제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증기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연료량과 공기량을 조작해야 되고요. 논의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연소가스량을 조작하면 된다라는 소리인데 자, 이건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동체가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 노통 보일러가 있어요. 그러면 물을 이렇게 담아 가지고 증기를 발생시킬 거란 말이죠. 자, 여기 아래쪽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연소를 하고 있다 가정하고 증기는 이쪽 상부에 이렇게 발생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증기의 압력이라 하는 것은 상부에 발생된 증기의 압력을 얘기할 거예요. 이게 증기의 압력이다. 그리고 논의 압력이란 것은 이 연소실 내부에 발생하는 연소가스 압력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기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연료량, 공기량을 조절하는데 이 연료량, 공기량을 늘리게 되면은 이 끓는 정도가 늘어날 테니까 증기 온도가 올라갈 거고 밀폐된 용기니까 증기 온도가 올라간 만큼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낮추면 또 반대입니다. 온도가 낮아지고 압력이 감소하게 돼요. 뭐가? 증기의 압력이 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논의 압력 같은 경우는 연소가스량을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소가스의 압력이 결국은 논의 압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연소가스량을 늘리게 되면 논의 압력이 높아지고 연소가스량을 줄이게 되면 논의 압력이 낮아진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연소 제어의 조작량과 제어량의
제어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연소 제어 뭡니까? 요거 자동 연소 제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조작량과 제어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어량은 증기압력, 논해압력이 되겠고요. 조작량은 연료량, 공기량 또는 연소가스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 연소 제어의 조작량, 제어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기 때문에 답은 4번 증기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증기 압력을 제어한다라고 했지 증기 온도를 제어한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증기 온도를 제어하면 뭡니까? 증기 온도 제어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문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열 면적이 12제곱미터인 온수 발생 보일러의 방출관의 안 찌른 크기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 5번 문제는 교재 1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판서해 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수 발생 보일러의 방열관 크기인데 전열 면적에 따른 방열관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찌름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때 전열 면적은 10제곱미터 미만부터 20제곱미터 이상까지 있는데 자, 요거 잘 보시면은요. 10 미만, 그 다음에 15 미만, 20 미만, 그 다음에 이상이니까 그 이상이 되겠죠. 자, 요거 중간중간에 보시면 10에서 5 증가했고요. 15에서 5 증가했고요. 요거는 뭐 그 이상이니까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왜 알려드리느냐? 암기하실 때 쉽게 암기하시라고. 그래서 10, 15, 20, 그 다음에 20 이상 요렇게 외워버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 미만, 10에서 15 미만, 15에서 20 미만, 그 다음 20 이상일 때 뭐가? 전열 면적이. 자, 이때 방출관의 안찌름은 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에서 A라고 줄 때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25mm 이상, 그 다음 30, 40, 50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 첫 번째 것만 5씩 증가하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10씩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왜 알려드려요? 제가 외우기 좋게끔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그 특징을 딱 비교해가지고 아, 여기서는 5씩 증가하네, 여기서는 10씩 증가하네, 요런 거 포인트만 딱 알아버리면 맨 앞에 거, 맨 뒤에 것만 외워버리시면 쉽게 암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문제로 돌아갈 건데 문제에 보시면 전열 면적이 12제곱미터인 온수 발생 보일러라고 했기 때문에 1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속하겠네요. 10에서 15 미만 요 사이에 속하겠죠. 그래서 방출관의 안찌름은 30mm 이상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보겠습니다. KS에서 규정한 열정산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1번에 전기 에너지는 1kW당 539kcal로 환산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요게 틀린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기초 연력학에서 했습니다. 이 1kW라는 거는 동력 단위인데 이거를 열량으로 바꾸게 되면은 필수 암기 사항이죠. 860kcal/h가 된다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대부분 보면 1kW는 860kcal/h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보게 되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의 효율 산정 방식은 입출혈법과 열손실법으로 실시한다. 요거 맞아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95에서 9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증기의 건도는 98% 이상인 경우에 시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도 맞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도 페이지로 치면은 92페이지에 나올 건데 아마 기준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강철제일 때가 있고요. 주철제일 때가 있을 겁니다. 주철제. 자, 그래서 강철제일 때는 0.98, 이거 뭐예요? 98%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철제일 때는 0.97로 나올 거예요. 97%.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강철제에 대한 내용인데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그냥 대부분 강철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둘 다 알아두셔도 되는데 대충 근사치로 요 정도 나오면 그거 답이다, 요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것이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9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열정산 기준이라고 해서 열정산의 기준 온도는 시험 시의 외기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 3, 4번은 다 맞고요. 6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류가 석탄에 비해서 우수한 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류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고 석탄은 뭐예요? 고체 연료에 해당하죠. 그래서 연료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고체 연료가 있었고 액체 연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가 있었죠? 기체 연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연료로서 가장 사용할 때 성상이 좋은 거는 기체 연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체 연료가 왜 발열량도 크고요. 발열량도 높고 그리고 이제 완전 연소하기도 쉽고 그리고 완전 연소하니까 매연도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취급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고체랑 액체랑 비교한다면 당연히 고체가 가장 안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체가 발열량이 낮고 그리고 완전 연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할 확률이 높고 검댕이가 많이 나옵니다. 대신에 가격이 싸다라고 했죠. 액체는 뭐예요? 고체랑 기체 요 사이에 중간 정도의 성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발열량은 고체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고 그리고 기체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고 완전 연소는 기체에 비해서 좀 잘 안 되는데 고체에 비해서는 완전 연소가 잘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때 액체 연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저장 또는 운반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고체니까 우리 딱딱한 석탄을 생각해 봅시다. 석탄은 어느 통에 채운다면 이 석탄이 가득 차지 않고 틈이 많이 남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어떤 통에다가 석탄, 이런 동글동글한 석탄을 채우는데 어때요? 중간중간에 틈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담아버리면 그 통의 모양 그대로 당겨버려요. 그리고 기체에 비해서도 어떻게 되냐면 이 보통 보면 기체 연료를 액화시켜서 운반합니다. 왜 그래요? 기체 연료의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액화를 시켜버리면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는 기존의 저장량보다 한 8배 정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체 연료를 액화시키면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은 액화 석유가스, 액화 천연가스 이런 식으로 이제 운반을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 특징만 알아두시면은 이런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중류가 석탄에 비해서 우수한 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거. 그럼 뭐예요? 고체랑 액체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중류의 발열량은 석탄에 비해 높다. 맞죠? 고체 연료보다 액체 연료의 발열량이 크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중류는 석탄보다 운반과 저장이 어렵다 돼 있는데, 자,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액체 연료의 가장 큰 장점은 저장과 운반이 용이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류는 석탄보다 운반과 저장이 용이하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고요. 나머지 3번 같은 경우는 중류는 석탄보다 완전 연소가 쉬워서 열효율이 높다. 맞고요. 액체 연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중류는 석탄보다 연소의 조절이 쉽다. 요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에 비해서 액체 연료가 성상이 좋기 때문에 뭐 무화를 시킨다거나 요런 연소 조절이 수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진장치의 종류 중 습식 집진장치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습식 집진장치라는 거는 물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해 보면 나오는데 습식 집진장치의 종류는 유수식, 회전식, 가압수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수식이라는 거는 어떤 물탱크에 물을 담아두고요. 여기에다가 연소가스를 지나가게 해서 그 고인 물이죠. 고여있는 물 속에 집진을 하는 형식입니다. 요게 유수식이고 뭐 저수지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회전식이라는 거는 스크로보석 날개 회전으로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로터가 있겠죠. 로터가 돌아가면서 물을 쫙 비산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 가압수식이라는 거는 물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뿌려주는 형식이겠죠.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게 전부 습식 집진장치이기 때문에 유수식, 회전식, 가압수식이 습식 집진장치가 되는 것이고 8번 같은 경우는 답은 4번이죠. 회전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나머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 1번, 2번, 3번은 건식 집진장치입니다. 그래서 1번에 나오는 관성역식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보일러에는 연도와 연돌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굴뚝 요거는 이제 연기가 지나가는 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요 연도 내부에다가 어떤 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집진장치라는 거는. 자, 그래서 1번의 관성역식 같은 경우는 요 연도를 확대했다라고 칩시다. 자, 관성역식은 연도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다가 판을 딱 설치해줘요. 그리고 아래쪽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배기가스가 이렇게 오다가 연소되어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 지나가는 배기가스 중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집진 장치잖아요. 그래서 요 판에 이렇게 받치면서 이렇게 돌아서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관성력에 의해서 안쪽에 무거운 입자나 먼지들이 뚝뚝 떨어져서 아래쪽에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가했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관성력식 집진 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오는 게 중력식인데 마찬가지 연도에 설치하는 거예요. 연도 중에 이
면적을 크게 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연소가스가 지나가다가 요 넓어진 구간에서는 유속이 순간적으로 감소해요. 유속이 순간적으로 감소하면서 빨리 오다 갑자기 탁 정체하는 거죠. 그래서 정체하면서 무거운 입자들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제거해주는 방식, 요게 중력식. 유속을 순간적으로 확 느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 원심력식 가장 유명하죠. 사이클론식. 그래서 원심력식이라고 하고, 사이클론식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제가 이론 시간 때 요 좀 디테일하게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와서 요렇게 나간다 칩시다. 요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 함진가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쫙 돌아갑니다. 돌아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세탁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세탁기 탈수 현상. 그러면 막 돌리면 물이 이렇게 쫙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먼지들이 쫙 떨어져 나가서 아래쪽 필터에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력에 의해 집진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사이클론식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뭐예요? 건식 집진장치에 속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습식 집진장치는 유수식, 회전식, 가압수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8번 문제 1, 2, 3번은 모두 건식이고 4번만 습식 집진장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8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열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7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한번 보게 되면 1번에 과열증기의 단점은 부하 변화에 대한 온도 조절이 곤란하고 열량 손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과열증기라는 건 결국은 폐열 회수장치잖아요. 그래서 폐열 회수장치에서 과열기를 설치해서 이 버려지는 열을 이용해서 건조 포화증기를 과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부하에 맞게끔 뭐 열을 조금만 가한다든가 많이 가한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조증기보다는 열량이 많을 테니까 그만큼 열량 손실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과열증기 사용 시 관내 부식 방지 및 마찰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요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 건포화증기에 혹시나 함유되어 있을지 모르는 수분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수분에 의한 부식이라든가 마찰 저항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과열증기는 발생 포화증기의 압력 변화 없이 온도만 높인 증기다. 요것도 맞아요. 압력의 변화 없이 그냥 온도만, 말 그대로 가열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 2, 3번 다 맞고 틀린 것은 4번인데 왜 틀렸냐? 과열기의 종류는 전열 방식에 따라 병류형, 향유형, 혼유형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전열 방식에 따라서는 마찬가지 3개이긴 한데 요렇게 정리합니다. 접촉형, 그리고 복사형, 또 한 가지 있는 게 접촉 복사형. 그래서 배기가스에 직접 배관을 심어가지고 접촉시키느냐, 아니면 간접 가열하기 위해서 별도의 열교환기를 설치해서 복사 형태로 열교환을 하느냐, 아니면 두 가지를 혼용했느냐. 그래서 전열 방식에 따라서는 이렇게 3가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병류, 향유, 혼유 같은 경우는 가스 흐름이죠. 그래서 열가스 흐름에 대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열가스 흐름 방향을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는. 그래서 병류형, 향유형, 혼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 이론 강의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류라는 거는 평형류라고 해서 뭐 다른 말로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고, 향유는 역방향,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역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혼유형은 2개 섞은 거죠. 요렇게 가는 거 하나, 그 다음 요렇게 가는 거 하나, 2개를 섞어 놓은 형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열 방식에 따라 나눴느냐 아니면 열가스 흐름 방향에 따라 나눴느냐에 따라서 요런 식으로 종류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9번 문제 틀린 것은 4번이 되고요. 과열기의 종류는 전열 방식이라 했기 때문에 접촉형, 복사형, 접촉 복사형 요렇게 고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 분출 장치의 설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주 나오고 있죠. 이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보일러 내부에 이렇게 물이 차 있을 겁니다. 요걸 보일러수라고 할 때 이 보일러수를 빼주는데 위에서 이렇게 빼줄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빼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위쪽에서 빼주는 거를 수면부에서 빼준다라고 해서 우리는 수면 분출 장치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 아래쪽
여기는 수저 분출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수면 분출 장치의 역할 같은 경우는 수면 위에 있는 뭐예요? 유지분이라던가 먼지, 미립자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고, 수저 분출 장치의 주된 목적은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이물질 또는 슬러지를 제거해 주는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라는 게 밀폐된 용기다 보니까 물을 채워두고 제대로 순환시켜 주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농축이 되죠. 그 말은 뭐예요? 물도 썩을 수 있다. 물 속에 이물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배관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을 막아버린다든가 과열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농축되기 전에 물을 빼주고 새로운 물을 넣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분출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돌아가 보면 보일러 분출 장치의 설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전열면의 스케일 생성을 방지한다. 맞죠? 스케일이 생성되는 원리가 슬러지가 퇴적되어서 나중에 딱딱하게 굳는 거죠. 딱딱하게 변하면 그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슬러지분을 수조 분출 장치에서 미리미리 제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스케일 생성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관수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대류열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순환을 좋게 한다라는 건데, 당연히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될 겁니다. 안쪽에 농축되기 전에 오염된 물을 미리 빼버리고 깨끗한 물을 넣어주면은 배관이나 기타 장치들이 막힐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순환이 원활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대류열이 향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번 다 맞고요. 3번에 보시면 수면계 파손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면계의 파손을 방지하는 장치는 수주관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출 장치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같은 경우도 마저 보게 되면 관수의 불순물 농도를 한계값 이하로 유지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말이 길어서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관수의 농축을 방지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수가 농축이 된다라는 게 이제 물이 오염된다. 물이 오염된다라는 말은 안쪽에 이물질이 많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 말을 불순물 농도 한계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값 이상이 돼버리면 불순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한계값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분출을 해주고 깨끗한 물로 갈아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관수의 불순물 농도를 한계값 이하로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10번 문제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문제. 방열관의 입구 출구의 높이차가 500mm이고 입구의 온도 60도씨, 출구의 온도 50도씨일 때 방열관의 순환수도는 약 얼마인가? 단 50도씨의 비중이 0.9784이고 60도씨의 비중이 0.9684이다. 뭐 이렇게 줬네요. 자,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 순환수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순환수도 H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R 곱하기 H로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마 경사면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거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요 H를 지금은 순환수도라고 했죠. 수도라는 게 뭐예요? 물의 높이를 나타내잖아요. 물의 높이가 결국 뭐야? 압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물을 몇 미터 높이로 올릴 수 있는 압력이냐, 이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P는 RH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어디서? 경사면 구하는 공식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R이라는 게 비중량이에요. 비중량 kg per 미터 3승이었고 H라는 게 높이 곱하기 미터이기 때문에 미터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요게 두 개가 남죠. 그래서 kg per 제곱미터라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중량, 이게 압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 나왔더라. 그래서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조건이 요 공식에 맞춰서 나와주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지금 보시면은 비중이 두 개가 나오죠. 50도씨의 비중, 60도씨의 비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 R을 비중차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차로 바꾸게 되면 이제 해설이랑 참고하세요. R2 빼기 R1의 H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높이고 요게 비중차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상태로 두고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는데 우선은 비중차에서는 그냥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시면 돼요. 높은 게 0.9784가 되고요. 빼기 낮은 게 0.9684네요. 0.9684가 됩니다. 자, 여기에
곱하기 높이를 해도 되는데, 자, 여기서 해설 보세요. 해설해 보면은 곱하기 높이를 하는 게 아니고 1000을 곱했습니다. 여기다가 1000을 딱 곱했어요. 이거 왜 곱했노? 이거 왜 곱했노? 그 뒤에 이제 높이를 500mm니까 미터로 바꿔서 0.5로 곱해줬다라는 겁니다. 요게 스몰 h가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비중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라는 게 문제에서 어때요? 문제에서 비중의 단위를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출제자가 이렇게 냈으니까 우리는 단위를 맞춰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해설해 보시면 위 공식에서 1000을 곱하는 이유는 비중의 단위를 밀도의 단위로 가정했다라는 거예요. 밀도의 단위로 가정하면 이 녀석이 kg per 리터가 됩니다. 자, 요 갈로 안의 내용이 kg per 리터가 돼요. 자, 이렇게 가정하여 단위를 kg per 세제곱미터로 변환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럼 1000을 곱했다라는 거는, 자, 곱하기 1000을 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결국 1m 3승은 1000리터와 같은 거니까 1000을 곱해주면은 요게 리터 퍼 미터 3승이 됩니다. 그래서 리터가 사라지고 미터 3승이 들어가게 되니까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내용 있죠? 여기 있는 내용이 단위 환산을 해보면 우리가 밀도라고 따졌을 때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으로 바뀌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0.5라는 거는 이제 500ml를 미터로 바꾼 거니까 당연히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사라지고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남으니까 결과값이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남더라 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구한 건데,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건 조금 이제, 전개 과정에 있어서 복잡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버렸냐 하면은, 이게 순환 수두잖아요. 결국은 수두 압력이란 말이에요. 수두 압력일 때, 수두라는 것은 뭐예요? 물의 높이죠. 물의 높이. 자, 이때 물의 비중은 딱 정해져 있어요. 물의 비중은 1000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앞에 있는 요 비중이라 했잖아요. 비중. 원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론 시간 때 비중이라는 건 원래 단위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유체에 비해서 그 무게가 높냐 낮냐를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비중이란 것은 단위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유체에 비해서 높냐 낮았냐 따지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이 뭡니까?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1000kg per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요 비중 차에는 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1000kg per 세제곱미터 곱해주면 자연스럽게 kg per 세제곱미터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요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우실까봐 제가 그냥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물의 비중량이 kg per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순환 수두를 구할 때는 물이죠. 물이기 때문에 비중에 그냥 1000kg per 세제곱미터 물의 비중량을 곱해줘서 단위 환산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자,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5가 나오네요. 5가 나오는데 단위가 어떻게 돼요? 미터 하나 여기 사라지니까 미터의 제곱이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의 자승이 됩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요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1kg 퍼 제곱미터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1mm H2O와 같더라. 수두 압력으로 따졌을 때는 1mm H2O와 같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요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영상 만들어 뒀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킬로그램 per 제곱미터와 밀리 H2O가 똑같으니까 요 단위를 어떻게 바꿔요? 킬로그램 per 제곱미터로 구한 다음에 이 단위는 밀리 H2O와 같다. 요렇게 정리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번 문제 답은 나왔습니다. 5mm H2O가 되고요. 그러므로 11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에 설치하는 압력계의 검사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압력계 검사 시기라고 해서 교재 8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해설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기 1번. 신설 보일러의 경우 압력이 오른 후 검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신설 보일러인 경우에는 이제 신설된 압력계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오른 후에 보는 게 아니고 압력이 오르기 전에 이 압력계 0점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오르고 나면 이게 0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네요. 신설 보일러의 경우에는 압력이 오른 후가 아니고요. 압력이 오르기 전에 검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점화 전이나 교체 후에 검사한다. 당연한 말이고 3번에 프라이밍이나 포밍이 일어날 때 또는 이러한 의심이 날 때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밍이나 프라이밍이 일어나 버리면 잘못하면 압력계 쪽 배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검사를 해줘라 라는 뜻이고 4번에 보시면 부르동관이 높은 열에 접촉했을 때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동관이 열응력을 받아서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높은 열에 접촉되었다 생각되면은 반드시 검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번에 틀린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난방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요. 난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단열을 잘하는 건데, 자, 우리 난방부하라는 게 뭐였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겨울철에 온도를 생각해 본다면 실외의 온도가 낮죠. 이게 낮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난방부하를 통상적으로 손실열량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벽이라던가 바닥, 천장 이런 데 단열 작업을 잘 해버리면 아무래도 손실열량이 줄어들 테니까 그만큼 난방부하가 감소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도 창문 틈새를 치밀하게 좀 창문 틈새를 최대한 적게 만들면은 외부에 차가운 공기가 덜 들어오니까 난방부하가 줄어드는 효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난방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1번 창문을 복층 유리로 시공한다. 그렇죠. 차가운 냉기라든가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는 걸 막아줄 수 있겠죠.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열 공급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해설 봅시다. 해설해 보시면 열 공급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면 연료 소비량이 감소한다. 이는 난방부하의 경감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보일러의 효율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직접적인 난방부하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엄밀히 따지면은 열정산 항목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 없는 것은 2번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 4번 보시면 3번에 난방 장소의 공기 누출 유입을 최소화시킨다라는 거죠.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고 뜨거운 공기가 안쪽에 난방을 하고 있으면 뜨거운 공기가 또 나가는 것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난방부하가 늘어나 버릴 테니까.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 자, 그다음 4번에 보시면 공급 여론과 사용처의 특성을 고려한 난방 방식을 채택한다.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13번 문제 난방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고압기류식 분무버너의 특성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교재에서는 11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요거는 해설이 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같이 한번 보시면 고압기류식 버너라고 해서 1번에 2에서 7kg/제곱센치 정도의 가압 분무 유체, 공기 또는 증기가 되는데요. 요거를 이용하여 연료 0.05에서 0.2kg/제곱센치를 분무하는 형식으로 이유체 버너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와 공기 또는 연료와 증기가 동시에 분무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유체 번호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분무 각도는 30도 정도이다. 참고하시고요. 3번에 보시면 유량 조절 범위는 1대10 정도이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요 1대10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유량 조절 범위를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단까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꽤 큰 건데, 보통 보면 다른 버너들은 1대3 또는 뭐 높으면 1대5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 녀석은 1대10이라고 해서 꽤 큰 편이고요. 요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하면은 우리 선풍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선풍기 같은 경우에 미풍이 있고, 그리고 약풍이 있고, 그리고 강풍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1, 2, 3단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1대3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즘에는 또 성능이 좋아가지고 이 앞에 뭐가 붙어요? 초미풍. 미풍은 미풍인데 초미풍이야. 그 초미풍, 미풍, 약풍, 강풍이 있겠죠. 그럼 이거 조절 범위 어떻게 돼요? 1대4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단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100%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이해하면 좀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량 조절 범위는 1대10 정도이다. 그래서 꽤나 넓은 범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번에 보시면 고점도 연료도 무화가 가능하다. 무화를 쉽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5번에 연소 시 소음 발생이 심하다. 좀 시끄럽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6번에 부하 변동이 큰 곳에 적당하다라는 겁니다. 부하 변동이 크면은
얘는 어때요? 얘는 유량 조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갑시다. 고압기류식 분무 버너의 특성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찾으라고 했네요. 자, 1번. 연료유의 점도가 크면 비교적 무화가 곤란하다라고 돼 있는데 방금 봤듯이 무화가 비교적 쉬운 버너입니다. 그래서 무화가 용이하다라고 고쳐줘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연소 시 소음 발생이 적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소음 발생이 크다, 시끄럽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음 발생이 크다라고 고쳐줘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유량 조절 범위가 1대3 정도로 좁다라고 돼 있는데 1대10 정도로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틀렸고요. 맞는 건 4번이네요. 공기 또는 증기를 분사시켜 기름을 모아하는 방식으로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유체 버너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14번 문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제조 기술 규격에서 노통 연관 보일러 및 수평 노통 보일러의 상용 수위는 동체 중심선으로부터 동체 반지름의 몇 % 이하로 정하고 있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기술 규격이다 보니까 좀 외워주셔야 돼요. 답은 65%.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6번 보겠습니다. 터보용 송풍기가 부착된 보일러에서 풍량 조절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터보용 송풍기, 터보용을 다른 말로 원심식이라고도 하는데 원심식 송풍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심식 송풍기는 이렇게 있으면 임펠러 날개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날개깃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송풍기니까 공기를 흡입한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흡입구예요. 그럼 요 흡입구는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해가지고 꼭 피자판처럼 생겼어요. 피자판처럼 생겨가지고 삼각형 베인이거든요. 요게 흡입 베인입니다. 유체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흡입 베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요 삼각형 모양 있죠? 요게 열렸다 닫혔다. 요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흡입 베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유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서 이 원심력에 의해서 토출이 되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고요. 자, 1번에 보시면 댐퍼의 조절에 의한 방법이라고 해서, 자, 댐퍼라는 게 어디 설치되냐? 요 흡입구라고 했잖아요. 흡입구는 따지고 보면은 덕트랑 연결이 될 거고요. 이 덕트 안에는 댐퍼라는 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댐퍼라는 게 설치되어서, 댐퍼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종의 밸브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배관에 연결된 밸브는 안쪽에 지나가는 물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뭐 유량을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덕트에는 공기가 지나가는 겁니다. 공기의 이 양을 댐퍼가 열었다 닫았다 일종의 밸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댐퍼에 의한 조절 방법 맞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회전수 변화에 의한 방법, 그렇죠. 요 임펠러의 회전수 RPM을 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송풍기 깃의 수량 조절에 의한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송풍기 깃이라는 게 여기 안에 있는 임펠러 있죠. 요거 새까만 임펠러 날개, 요 날개라는 것은 기존에 설치할 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운전 중에 날개깃의 수를 바꾼다? 이런 건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베인의 궤도에 의한 방법, 요 삼각형 피자처럼 생긴 거, 베인의 궤도를 열었다 닫았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제가 적어 드릴게요. 흡입 베인. 흡입 베인에 의한 조절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번에 틀린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매연 농도율을 구하는 공식에서 갈로 안에 적합한 값은 이라고 돼 있는데 딱 정해져 있는 공식이라서 요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로 안에 들어갈 값은 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연 농도율 %라고 했을 때 구하는 공식은 총 매연 농도값 곱하기 20에다가 총 측정 시간, 요거 분입니다. 분을 나눠준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7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체 및 액체 연료 1kg에 대한 이론 공기량 노말 세제곱미터의 최적을 구하는 식은 단, C는 탄소, H는 수소, O는 산소, S는 황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론 공기량을 구하라고 했으나 원래는 이론 산소량이 기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산소량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론 공기량을 산출하게 되는데,
자, 이론 산소량은 이렇게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를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어떻게 유도되어 나왔는지 한 번 정도 보면은, 요걸 외우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하고 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연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료가 탈 때 필요한 이론 산소량 또는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건데, 이 연료라는 것은 성분들이 많죠. 그 성분들 중에서 가연 성분이 있어요. 가연 성분은 CHS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배웠어요. CHS 요 성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연소할 때 완전 연소할 수 있는 이론 산소량을 먼저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딱 정해져 있는데, 자, 만약에 탄소가 하나 탈 때 완전 연소하려면 이론 산소량이 1몰이 필요해요. 1몰. 그래서 1몰이기 때문에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정리해 보면은 중량 단위로 나타내면 탄소는 12kg이죠. 자, 이때 우리가 산소를 여기서는 뭐예요? 최적 단위로 나타냈기 때문에 미터 3승 최적 단위로 나타냈을 때는 이 킬로그램으로 썼을 때는 미터 3승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22.4 미터 3승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램이면은 요게 리터로 나타내는 거고요. 킬로그램이면은 미터 3승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구해보면 요거 두 개 곱하고 요거 두 개 곱하는 거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산소 12O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는 22.4C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론 산소량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남기고 12를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O2는 12를 내렸으니까 12분의 22.4라고 해서 여기 C가 붙을 거예요. 이거를 최종적으로 구해보게 되면은 1.867C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요 값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수소는 원래 H2잖아요. 그래서 H2가 연소할 때는 O2가 2분의 1만큼 필요해요. 2분의 1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중량비로 정리를 해본다면 수소가 두 개니까 2kg이 될 거예요. 자, 이때 2분의 1 O2기 때문에 22.4가 아니고 11.2 미터 3승이 필요하겠죠. 산소량은. 그럼 요것도 정리합니다. 요렇게 두 개 곱하고 요렇게 두 개를 곱해본다면, 자, 2분의 1 O2에다가 2 곱했잖아요. 곱하기 2 하니까 어떻게 돼? 없어지겠죠. 그래서 없애버리고 씁시다. 두 개를 곱하니까 그냥 O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2 11.2, 그래서 11.2 H2가 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거는 모든 분자를 한 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C 한 개 있고요. 여기는 근데 H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H2가 아니고 H1으로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1을 하게 되면 최종값이 O2는 요 값이 5.6H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여기에 넣는 거고, 이 8분의 5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전에 그 이론 강의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8분의 5라는 거는 무효 수소의 비율을 나타내죠. 그래서 연료 중에 일부 산소는 수소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 수소의 비율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H2와 O가 있을 때 통상 비율이 한 2대 16 정도로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약분을 해보니까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8분의 5 요 정도 비율은 무효 수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다. 수소 중에 8분의 5 정도의 비율로 빼준다라는 거죠. 무효 수소를 제거하고 우리가 그 산소량을 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 요러한 공식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 황입니다. 황 같은 경우는 1몰이에요. 산소 요게 1몰 연소하면은 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럼 중량비로 하게 되면은 요 황 같은 경우는 32kg 32kg이 되고, 이때 요거 1몰이라 했으니까 22.4 미터 3승이 되죠. 그래서 22.4 미터 3승은 여러분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1몰인 경우 모든 기체 표준 상태 STP 상태에서는 22.4로 다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표준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가 노말 미터 3승입니다. 노말 상태가 STP 0도시 1기압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줬잖아요. 이론 공기량 노말 미터 3승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표준 상태로 놓고 지금 제가 요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곱하고 또 요렇게 곱할 수 있으니까 32 O2가 되고, 그 다음에 22.4 S가 될 겁니다. 그럼 32가 내려갈 테니까 O2는 32
분의 22.4S 해가지고 결과값이 0.7S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값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최적으로 나타냈을 때 이론 산소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나온 공식이 바로 요 공식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위에 있는 공식 외워버리시면 돼요. 외워버리시고 사용만 할 줄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라는 것은, 자,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이론 산소량 구하는 공식이 아니고 이론 공기량 구하는 공식을 맞춰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숨 쉴 때 들이마시는 공기 같은 경우는 비율로 따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21% 정도가 O2, 산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78% 정도가 질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한 1% 정도가 남는데 1%는 그냥 기타 가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르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 비율이 엄청 미비해요. 그래서 아르곤 및 기타 작가스라고 해서 그냥 기타 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가 공기다라는 거예요. 공기.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론 공기 A0라고 했을 때 이 중에 0.21, 21%는 뭐예요? 이론 산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이론 공기라 했을 때 0.21을 곱하면은 이론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론 공기량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론 공기량은 0.21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분모로 넘어갑니다. 0.21분의 O0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공기고요. 이론 공기, 요게 산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아, 이론 산소량 구하는 공식은 요렇게 나오니까 이론 공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에다가 나누기 0.21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이론 공기량이라고 했고요. 자, 요걸 기호로 제가 A0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자, 쭉 정리를 하면 0.21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0.2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67C 더하기 5.6에다가 H 빼기 8분의 5 하고 더하기 0.7S가 되는 건데요. 요렇게만 해도 맞는 건데요. 근데 보기에 보니까 이거랑 똑같이 생긴 애들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난감하네. 그래서 왜 다르냐 하면은 요 부분 때문입니다. 요 부분. 일부러 한번 꼬아 놓은 거예요. 5.6을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할 수 있죠. 그래서 8분의 5.6 하시면은 그게 0.7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써드리면 A0는 0.21분의 1 해서 묶어서 1.867C에 더하기 5.6H에 빼기 0.75 더하기 0.7S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6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곱하고 곱해서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8분의 5.6 여러분들 계산기를 해보시면은 0.7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요 녀석으로 나온 거죠. 보기의 답은. 자, 그러므로 18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강판이나 알루미늄 판에 강관이나 동관 등을 용접 또는 철물을 이용하여 부착하고 배면에는 단열재를 붙여 열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며 일정한 규격의 제품을 조합하여 복사면을 구성하도록 한 방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유닛 패널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건 그냥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20번에 보시면 증기 난방에서 사용되는 장치 및 기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는데 증기 난방에서만 사용하는 장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증기 트랩이었고요. 이 증기 트랩의 역할은 뭡니까? 방열기를 지나오는 이제 환수되는 일부 응축수와 섞여 있는 증기죠. 그래서 증기와 응축수가 섞여서 환수되는 과정에서 얘들이 섞여오면 수격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랩이 그 증기와 응축수를 묶어뒀다가 시간이 지나면 증기가 식어서 응축수로 바뀌죠. 그래서 그 응축수 상태로 환수시켜주는 장치다. 그래서 증기 난방에 사용하는 증기 트랩이란 것은 응축수 배출 장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온수 난방에만 사용하는 장치가 있었죠. 자, 그게 뭐였냐면은 팽창 탱크였습니다.
그래서 온수 난방 시에 온수의 최적위 온도에 의해서 팽창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탱크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뭐 급수를 할 수도 있고 불응축 가스를 빼주는 역할도 있었는데 어쨌든 전기 난방에만 쓰는 장치 중 하나가 전기 트랩, 온수 난방에만 사용하는 장치 중 한 가지가 팽창 탱크.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문제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전기 난방에서 사용되는 장치 및 기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4번에 있는 팽창 탱크는 온수 난방에만 사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번에 보시면 응축수 탱크라고 해서 응축수 탱크도 역할은 트랩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응축수 탱크 말 그대로 한수되는 응축수를 담아 놓는 탱크이기 때문에 트랩처럼 뭐 막았다 보냈다 이런 건 아니지만 탱크 안에 응축수랑 전기랑 같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전기가 식어서 그 응축수를 보내어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말이 탱크인 거지 역할은 트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뭐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므로 20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1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난방 기구인 방열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재에서는 69에서 7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 방열기의 호칭은 종별, 형, 절수. 그래서 절수라고도 하고 쪽수, 뭐 섹션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걸로 표시한다. 맞아요.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종별, 형 이렇게 나오면 벽걸인데 종별 그리고 형 그 다음에 절수, 뭐 저는 쪽수라고 적을게요. 쪽수가 저는 편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벽걸이 같은 경우는 W월이죠. 그 다음 형수는 예를 들어 수평이면 호리젠탈 H로 쓰고요. 그 다음 쪽수는 뭐 한 25쪽 정도 되더라. 이렇게 표시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벽걸이인 경우. 그래서 만약에 수직 같으면은 버티컬 V가 들어가는 거고, 만약 주형 방열기 같은 경우에는 요게 벽걸이고, 주형 방열기 같은 경우에는 종별은 똑같고 정별, 그 다음에 이게 높이가 나와요. 그 다음이 높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쪽수, 요거는 똑같을 겁니다. 자, 쪽수 이렇게 표시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종별이 3세주형이에요. 그럼 3으로 쓰고 3이라 쓰셔도 되고 아니면 3C라고 쓰셔도 됩니다. 요거 이제 세주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세주형이고 높이는 한 650mm라고 봅시다. 650mm고 쪽수는 25쪽 정도 되더라 라고 했을 때 이 방열기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3세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조각, 이렇게 두 조각, 이렇게 세 조각. 그래서 세분화 됐죠. 그래서 요게 3세주형이 되는 것이고, 방열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요 높이가 어떻게 돼요? 650mm다. 요 뜻이에요. 그리고 요 섹션 수가 나누어져 있는 섹션 수가 쭉쭉쭉 해가지고 25쪽이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주형 방열기에는 2세주, 3세주, 4세주형의 세 종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틀린 거죠. 2주형, 3주형, 3세주형, 5세주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형은 이렇게 표시하죠. 2주형, 3주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3세주형, 5세주형은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또는 그냥 3, 5 이렇게 써도 전부 세주형이 되는 거고, 자, 요거 로마 문자로 쓰게 되면은 요건 그냥 주형, 얘는 세주형으로 나누어 쓰는데 2 또는 4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총 4가지예요. 하나, 둘, 셋, 4가지. 요렇게 4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번에 틀린 거는 2번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봅시다. 3번에 벽걸이형 방열기는 벽면과 50에서 60mm 정도 간격을 두어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맞죠? 그 다음 4번에 증기 방열기의 표준 상태에서 발생하는 표준 방열량은 650kcal/m자승/H이다. 요것도 맞네요. 그 참고적으로 온수 방열기는 450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21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역 난방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지역 난방은 그냥 지역 난방 공사를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체입니다. 일종의 기업체인데, 요 기업에서 지역 난방 공사라는 기업에서 이 집중적으로 보일러를 설치하고요. 대형 보일러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폐열 회수 장치도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형 집진 장치도 설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고온고압에 증기 또는 온수를 만들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우리가 쓰고자 하는 지역으로 보내죠. 그래서 일종의 아파트 단지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주택에도 많이 쓰니까 주택 단지 쪽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쪽에 할당해서 쫙 보내주는 거예요. 고온수, 고온증기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손실은 좀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한 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난방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인건비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폐열 회수 장치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방금 말했듯이 효율도 높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집진 장치도 이제 대형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모든 그런 특징이 나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요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다음 중 지역 난방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1번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맞죠?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연료비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요거도 맞네요. 인건비도 아무래도 줄일 수 있겠죠. 각 지역에 각 건물에 인원이 배치되는 게 아니고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하니까 인원수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2번 다 맞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열 효율이 낮아 비경제적이다 돼 있는데, 열 효율은 높고 경제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보일러가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폐열 회수 장치 또는 뭐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집진 장치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설치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각 건물의 난방 운전이 합리적으로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용 요금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난방해서 보내주니까. 자, 그래서 22번에 지역 난방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방출 밸브를 밀폐식 구조로 하든가 보일러 밖의 안전한 장소에 방출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보일러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교재 54에서 5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 보일러는 열매체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특수 열매체 보일러를 뜻하고요. 이 특수 열매체의 열매체로는 주로 보면 수은, 다우섬, 그 다음에 모빌섬, 그리고 세큐리티 53, 카네크롤 들이 있었죠. 그래서 적어드리는 이유는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은, 다우섬, 모빌섬, 세큐리티 53, 카네크롤을 사용하는 보일러다. 그래서 무엇 대신에 이거를 쓰느냐? 우리 일반적인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사용하죠. 증기. 근데 물 대신에 요런 것들을 쓴다라는 겁니다. 수은, 다우섬, 모빌섬, 세큐리티 53, 카네크롤 요런 용액들을 넣어가지고 매체로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들이 이제 사용하기 좋은 게 비점이 낮아서 쉽게 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굳이 높이지 않더라도 쉽게 끓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거를 이제 특수 열매체 보일러로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 특수 열매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은 지웁시다. 여기에 안전 밸브를 설치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물을 사용할 때의 안전 밸브는 그냥 안전 밸브가 작동하면은 외부로 증기를 다 빼버려요. 그죠? 왜냐하면 물이라는 건 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만약에 수은, 다운섬, 모빌섬, 세큐리티 53, 카네크롤 요 녀석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부는 인화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독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방출하는 게 아니고 밀폐형 안전 밸브라고 해서 밖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압력을 흡수했다가 되돌려 준다든가 아니면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설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수 열매체 보일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자, 23번에 방출 밸브를 밀폐식 구조,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밀폐식 구조로 하든가 보일러 밖의 안전한 장소에 방출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보일러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수 열매체 보일러, 그래서 줄여서는 열매체 보일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수 중의 용존가스를 제거하는 장치라고 해서 교재에서는 17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이전 회차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외처리라고 해서 용존가스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탈기법과
기폭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용전가스, 녹아있는 가스를 제거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자, 2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탈기기라고 해서 요게 이제 탈기법에 사용하는 기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뭐 1번 같은 경우 저면 분출장치, 2번에 표면 분출장치라고 돼 있는데 얘들은 뭐 전혀 관계없죠. 분출장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4번에 pH 조정장치라고 해가지고 이 pH 조정장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pH 조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H 조정제의 종류, pH 조정제라고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탄산 나트륨, 그리고 암모니아, 제13입니다. 13 인산소다, 그리고 인산나트륨. 자, 요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4번에 보일러수 중의 용존가스를 제거하는 장치는 이라고 해서 답은 3번 탈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전열면의 고온 부식을 일으키는 연료의 주 성분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온 부식의 주 성분은 바나듐이었죠. 그리고 온도로 보자면 한 550에서 600도씨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온 부식도 있죠. 저온 부식 같은 경우에는 주된 성분이 황 또는 뭐 이제 다른 말로 유황이라고도 부르는데 요 황 성분 때문에 일어나고, 온도 같은 경우는 150에서 한 170도씨 사이에서 발생이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5번에 고온 부식을 일으키는 주된 성분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녀석 바나듐 성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보시면은 1의 열당량의 값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의 열당량은 우리가 기호로는 A라고 적었었는데, 자, 1의 열당량은 1의 열당량 427이었죠? 427. 그래서 단위는 거꾸로 써야 되니까 1의 단위 킬로그램 미터에다가 킬로칼로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열의 일당량이라 해서 J 해가지고 열의 일당량은 열이 위에 오죠. 427, 그 다음에 1, 열의 일당량. 그리고 이것도 단위는 거꾸로 써야 되니까 열량 킬로칼로리가 뒤에 가고 앞쪽에 킬로그램 미터라는 1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적어드리는 거는 쉽게 외우시라고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예요. 자, A라는 게 1의 열당량, J라는 게 여기 줄이 아니고 그냥 J라고 표시한 겁니다. 거꾸로 열의 일당량 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예요. 1의 열당량, 자, 숫자 1이죠. 숫자 1이 앞에 오고 뒤쪽에 열량 427이 들어갑니다. 근데 단위는 거꾸로 써야 되기 때문에 킬로그램 미터라는 게 1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열입니다. 그래서 1의 열당량. 자, 요 숫자는 1의 열당량, 숫자 1 열당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의 열당량, 1의 열당량. 그 다음에 열의 일당량은 또 거꾸로죠. 이 427이 열량입니다. 그래서 열의 일당량, 숫자 1이죠. 열의 일당량. 단위는 거꾸로 써요. 열의 일당량.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짜 열량인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일을 할 때 427분의 1 킬로칼로리의 열이 발생하더라라는 건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 외우시기 좋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숫자 1이잖아요. 1의 열당량, 열의 일당량.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밑에 분모에 1이가 있기 때문에 요걸 생략하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6번에서는 1의 열당량의 값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안전밸브의 증기누설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7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자, 요 그림 앞에서도 보셨죠? 이전에 똑같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안전밸브인데 안쪽에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식 안전밸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서 압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래쪽이 보일러 본체 쪽이구나, 요렇게 가정을 하시면 되죠. 그 위쪽에 있는 요거 볼트 형식으로 돼 있던가 뭐 기타 다른 밸브 형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위쪽에 있는 요 볼트를 조이고 풀고 하면서 스프링의 장력을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조정되어 있는 장력이 한 5kg per 제곱센치라고 한다면 5kg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압력이 5kg per 제곱센치보다 높은 경우에 이게 서서히 열려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요 구조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이 디스크라고 있습니다. 디스크.
자, 그리고 디스크 아랫부분에도 뭐가 있어요? 디스크 아랫부분에도 디스크랑 면이 맞닿아지는 시트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시트가 시트 모양일 수도 있고 모델에 따라서는 이렇게 노즐 모양으로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감겨 있는 게 스프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 전체 몸통을 바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안전밸브에서 증기 누설 원인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봤죠. 자, 그렇다면 요거 해설만 한번 짚어보면 되는 거예요. 해설해 보시면 안전밸브 증기 누설의 원인이라고 해서 1번에 보시면 밸브와 시트의 가공이 불량한 경우. 자, 그래서 요 밸브 디스크를 얘기한 겁니다. 요 디스크와 시트의 가공이 불량한 경우. 그래서 디스크가 위쪽이고 아래쪽이 시트라고 한다면 요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두 개가 딱 맞닿아 있으면은 압력이 누출되지 않겠죠. 그래서 정상 압력일 때 이게 픽픽 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공이 불량해서 막 이렇게 찌글찌글해. 찌글찌글한 경우에는 두 개가 맞닿아 있더라도 요런 구멍으로 증기가 새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시트와 밸브 축이 이완된 경우. 그래서 요 밸브 축이 이완돼서 막 이렇게 센터가 안 맞아요. 센터가 안 맞다 보니까 요 디스크가 옆으로 밀릴 수도 있겠죠. 밀려버리면 그 틈새로 증기가 새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스프링 장력이 감소된 경우, 요 스프링의 장력을 5kg/제곱센치로 맞춰뒀는데 보일러에서 압력이 한 8kg 정도 걸려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순간적으로 쫙 치출되고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이 압력이 높다 보니까 한번 탁 뚫려버리면은 스프링이 확 올라가 버리면 장력이 감소돼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뭐라 그럴까, 장력이 풀려가지고 기존보다 타이트하지 않고 헐렁헐렁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kg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증기가 피식피식 새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스프링의 장력이 감소한 경우.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조정 압력이 너무 낮은 경우. 그래서 상용 압력이 예를 들어서 한 3kg 정도 되는데 조정 압력을 한 2kg로 맞춰버린 거지. 그러면 어때요? 조정 압력이 상용 압력보다 더 낮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겠죠, 증기가.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밸브 디스크와 시트 사이에 이물질이 낀 경우. 그래서 요 디스크와 밑에 있는 시트 사이에 이물질들이 막 끼어버리면 한쪽이 이렇게 들려버리겠죠. 그래서 그 사이로 증기가 새어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증기 누설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배관이 지나치게 길 때, 이건 뭐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압력이 지나치게 낮을 때라고 돼 있는데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 증기가 새어나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밸브 디스크와 시트 사이에 이물질이 있을 때, 그래서 요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물질이 있을 때 한쪽이 이렇게 들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증기가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고,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급수 펌프의 압력이 높을 때라고 돼 있는데 급수 펌프의 압력이 높으면 아무래도 급수량이 많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상 이 안전밸브의 증기 누설 원인은 증기의 압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급수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단순히 증기가 압력이 높아지거나 증기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기 압력, 증기 온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공기량, 연료량이라든가 아니면 전열량 이런 거랑 관계가 있는 거지 급수량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죠. 자, 그래서 27번에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8번 보겠습니다. 증기의 건도가 0인 상태는, 요거는 쉬운 문제죠. 우리 몰레르 선도 건조도 선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있을 때 pH 선도입니다. 요렇게 있고요. 꼭지점이 인계점. 왼쪽으로 떨어지는 게 요게 포화 액선. 그리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게 건포화 증기선 또는 줄여서 포화 증기선.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건조도라는 것은 X라고 표시를 하는데 포화 X선에서 떨어지는 요 지점은 건조도가 0인 상태고요. 포화 증기선으로 떨어지는 요 지점의 X가 1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조도선은 이렇게 습증기 구역 내부에 이렇게 있는데 총 10등분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1, 0.2, 점점점점해서 0.8, 0.9 다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율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건조한 정도가, 자, 포화액이라는 것은 0%다라는 뜻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0.1, 자 10%, 20%, 30%, 40%, 50% 이렇게 해가지고 건조한 증기가 늘어나는 형태죠. 그리고 포화 증기선에 맞닿았을 때는 건조한 정도가 이제는 100%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더 가열하게 되면 이제 과열 증기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건조도선은 습증기 구역 내부에서만 존재한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죠.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X가 0인 상태는 포화 액이 되는 것이고, 자, X가 1인 상태는 포화 증기가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X가 0보다는 크고, 그리고
1보다는 작은 상태. 그러니까 요 습증기 구역 안에 어딘가 위치한 상태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습증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번에 증기의 건도가 0인 상태. 자, 0인 상태는 뭡니까? 포화액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28번의 답은 포화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포화수나 포화액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뉴턴의 점성법칙과 관계 있는 사항으로만 구성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뉴턴의 점성법칙이라고 해서 타우는 뮤에다가 델타 y분의 델타 u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타우라는 거는 전단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뮤라는 거는 점성 개수. 자, 그리고 요 델타 y분의 델타 u라는 게 속도 9배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29번에 뉴턴의 점성 법칙과 관계 있는 사항으로만 구성된 것은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속도 기울기. 자, 속도 기울기가 뭐예요? 9배예요, 9배. 그래서 속도 9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 점성 개수 여기에 있죠. 자, 그래서 29번에 맞는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에 보시면 다음 중 온실가스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2조 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 즉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자, 종류 쭉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그리고 또는 육불화항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실가스의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 30번에 온실가스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자, 적용되지 않는 건 뭡니까? 4번에 에탄이 된다라는 겁니다.